나는 평생 성장하는 나라를 전제로 사업을 했다. 인구는 늘고 젊은이는 넘치고 시장은 커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 세대가 서 있는 한국은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진 시대다. 이제 한국은 5% 성장도 3% 성장도 아니다. 1% 성장을 해도 잘했다고 박수 쳐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일하는 사람, 벌어서 쓰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라고 부른다. 이 인구가 늘어날 때는 나라가 저절로 커진다. 공장을 지어도, 가게를 열어도, 집을 지어도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듯 이 숫자가 줄어들면 성장률은 0.1%에 갇혀버린다. 한국도 이제 그 길 위에 올라섰다. 너희는 뉴스에서 저출산, 고령화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감각이 무뎌졌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다. 시장 자체가 수축하는 구조적인 위기다. 젊은 층이 줄면 새 휴대폰, 새 서비스, 새 브랜드를 제일 먼저 써주는 얼리어답터가 사라진다. 집을 살 사람도,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일 사람도, 아이를 낳고 교육에 돈을 쏟을 사람도 줄어든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로봇이 다 하니까 사람 숫자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로봇은 물건을 만들 수는 있어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 경제의 엔진은 생산이 아니라 수요, 즉 사주는 사람이다. 인구가 받쳐주지 않는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화면 속에서만 화려할 뿐 재무제표에서는 피를 흘린다. 이 인구 문제에 한 가지가 더 겹쳐 있다. 바로 세계화의 종말과 인플레이션의 귀환이다. 내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 그리고 너희 부모 세대까지 40년 동안 인류는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전 세계에서 끌어다 썼다. 베트남, 중국, 동유럽에서 값싼 인건비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값싼 원유와 광물을 가져와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물가는 낮게 눌려 있었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정복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은 자국 안에 공장을 다시 불러들이고 중국과는 디커플링을 외치며 각국은 관세를 올리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이른바 탈세계화다. 값싼 노동력도 값싼 원자재도 더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 그 말은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나는 그 후보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는 줄고 성장률은 낮고 통화 가치는 미국보다 먼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가 2배, 3배로 쌓이는 30년을 보내면 지금 내가 모은 1억, 2억은 나이 들어서는 3천만, 5천만의 체감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숫자만 그대로일 뿐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한국을 전제로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 저성장 더하스, 인플레이션 더하스, 인구 감소라는 완전히 다른 게임판 위에서 전략을 짜야 한다. 과거 세대의 조언 중 상당수는 이 전제가 다를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열심히 모아서 예금만 잘 넣어두면 집 한 채 사고 노후 보장된다는 식의 조언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옛날 규칙으로 뛰어들면 반드시 다친다. 이 일부에서 나는 단 하나만 분명히 하고 싶다. 한국은 이제 인구가 줄고 인플레이션이 기본이 되고 1%대 성장이 정상인 나라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네 재테크, 네 커리어, 네 인생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다음부터 나는 이 새로운 게임판 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살아남기 위한 자산 배치와 시간 사용법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부터 지우는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평생 본 패턴 중에 인플레이션 시대의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지금 너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첫째, 원화 예금만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다.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다. 과거에는 예금 금리가 10%, 20%였고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낮으니 통장에 돈을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금리가 2, 3%인 시대에 물가가 3, 4% 오른다면
통장 속 돈은 해마다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은행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불타는 집안에서 벽은 아직 멀쩡하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도 큰 착각이다. 사람들은 돈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자산, 특히 집은 결국 오른다는 말을 신앙처럼 믿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중앙은행은 반드시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떴다.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이 풀릴 때 오르지만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특히 너희 세대처럼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사람은 금리 2%포인트만 올라가도 숨이 막힌다. 인플레를 빌미로 이미 비싼 집에 무리한 레버리지를 얻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금리에 패배하는 선택이다. 셋째, 이 모든 불안과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코인, 단타 레버리지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행동이다. 높은 물가, 답답한 월급, 오르기만 하는 집값 앞에서 이대로는 평생 못 따라잡겠다는 절망이 생긴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한방에 인생 역전을 약속하는 투기 상품들이다. 그러나 기업을 평생 경영해본 내 눈으로 보면 한 번의 시세 차익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보다 그 한 방을 노리다가 인생이 부서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집중력까지 잃는 사람이다. 넷째, 인플레이션 시대에 통화와 자산을 나누지 않는 것, 이것도 치명적이다. 너희가 사는 나라는 인구가 줄고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고 통화가 미국보다 먼저 약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 100%, 국내 자산 100%로 버틴다는 것은 구조적인 하락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겠다는 말과 같다. 최소한 일정 비율의 달러, 자산, 일정 비율의 금과 원자재, 그리고 주식, 채권을 섞어두는 것이 인플레 시대의 기본 방어선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시간을 인플레이션보다 싸게 파는 행동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싶다. 밤새 시세창을 들여다보며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차익에 인생을 걸면서 정작 자기 실력과 생산성을 올리는 공부에는 1시간도 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미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갉아먹지만 실력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오히려 커진다. 2부의 결론은 간단하다.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옛날 방식으로 혹은 한 방을 노리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는 먼저 통화부터 나눈다. 기업을 할 때도 한 나라, 한 거래처에만 매출을 의존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너희 개인 재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낮고 통화 가치가 미국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이런 환경에서 원화만 들고 산다는 것은 천천히 가라앉는 배 안에서 자리나 바꾸며 안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첫째,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로 옮겨둔다. 정확한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원화 100%는 절대 아니라는 원칙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 달러는 완벽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올 때 스스로 금리를 올리며 자신의 가치를 방어하는 통화다. 한국보다 돈을 더 비싸게 굴려주는 나라의 통화를 적어도 일부는 가져가야 한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통화 분산이다. 둘째, 나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금은 화폐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소환되는 오래된 보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다. 예전처럼 금은방에서 세금과 마진을 왕창 내고 사서 장롱에 넣어두는 방식은 정보를 모르는 시대의 방식이다. 지금은 제도권 거래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금은 전 재산을 걸 곳이 아니라 통화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안전판이다. 셋째, 주식과 채권, 그리고 현금을 적절히 섞어 종의 다양성을 만든다. 나는 늘 생태계를 떠올린다. 건강한 숲은 한 종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키 큰 나무, 그늘 아래 덤불, 땅을 덮는 풀과 곰팡이까지 함께 있을 때 숲은 병에 강하다. 마찬가지로 내 자산도 주식만, 코인만, 부동산만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주가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버팀목이 되는 자산, 환율이 요동칠 때 손실을 상쇄해줄 자산, 위기 때 현금 역할을 해줄 자산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 넷째,
나는 이 모든 것을 자동 메커니즘으로 돌릴 것을 권한다. 월급이 들어오면 미리 정해둔 비율대로 자동이체로 달러, ETF, 금, 현금 비중을 맞추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초기 고민이고 그 다음부터는 시세를 덜 보면서 그 원칙을 지키는 인내다. 매일 환율과 금값을 들여다보며 감정이 출렁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너는 원칙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기업도 그렇게 망하고 개인도 그렇게 무너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다. 비율의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다. 한 통화, 한 자산군, 한 나라에 올인하지 말 것.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험 자산을 반드시 넣을 것.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복리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 나는 이런 식으로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부자의 생태계라고 부른다. 숲이 한 번의 태풍으로 사라지지 않듯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은 한 번의 위기, 한 번의 폭락으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하는 마음을 잘 안다. 나 역시 공장 짓고 사옥 올리고 땅을 사서 회사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올인 구조는 내 눈에도 위험하다. 지금 한국 가계의 순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미국은 30%대, 일본은 30% 후반, 유럽은 50% 안팎이다. 우리는 소득이 생기면 생산적인 기업, 새로운 기술, 청년 창업이 아니라 아파트와 토지부터 사려고 한다. 마치 돈을 벌어 집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환전해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너희 세대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 그 순간에는 가진 자들이 배를 채운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미래를 갉아먹는 투자다. 새로운 스타트업에 들어갔어야 할 엔젤 자금, 혁신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 들어갔어야 할 성장 자본이 모두 아파트로 흘러 들어가면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먹거리가 줄어든다. 부동산은 수출할 수 없다. 우리는 아파트를 해외에 팔아서 외화를 벌 수 없다. 결국 나라의 부는 기술, 브랜드, 생산성 높은 기업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뿌리에 들어갈 영양분을 콘크리트가 다 빨아먹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평균의 함정과 인스타의 함정이 박탈감을 극대화한다. 뉴스에서 1인당 평균 자산이요 5천만 원, 4인 가구면 10억이라 한다. 너희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낀다. 나 빼고 다 부자인가 보다. 그러나 이 평균 안에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의 숫자가 함께 들어있다. 진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중위값, 즉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자산이다. 그 수치는 1인당 1억 안팎, 가구당이 3억 수준에 가깝다. 이게 한국의 정상적인 자산 구조다. 문제는 상위 10%가 토지의 80% 이상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경기장 한쪽 끝에 공만 몰려 있는데 뒤늦게 경기에 뛰어든 청년들에게는 공을 한번 만져볼 기회조차 잘 오지 않는다. 그러니 나도 저기 붙어야 산다는 공포가 생기고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다 레버리지를 세운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청년 세대를 덫에 가두는 방식이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너는 지금 집을 사는가 아니면 구조해지는가? 내가 반대하는 것은 내 집 마련 자체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 공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결정이 너의 생애 전부를 부동산 가격에 묶어버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집이 아니라 족쇄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환율이 요동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기업가로서 나는 항상 생각했다. 이 투자가 내일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회사를 살릴 수 있는가? 너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대출, 지금 내가 집에 묵는 자본이 20년 뒤에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부동산 올인 구조는 한국 전체를 천천히 말려 죽이는 구조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은 자본도, 정보도, 기회도 적은 청년들이다. 이제 나는 너희 세대가 왜 이렇게 쉽게 빚더미에 오르는지 그 구조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너희가 특별히 더 낭비벽이 심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 언론은 말한다.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경기 부양이다. 하지만 이 돈이 너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가? 아니다. 돈은 먼저 은행으로 간다. 그리고 은행은 민주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안정적이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한도,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었고 그때마다 부자는 더 싸게
더 많이 빚을 활용해 자산을 사들였다. 반면 청년, 서민, 자영업자는 문전에서 돌려보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상위 계층은 싸게 주워 담고 회복기에 올라탄다. 반대로 자산을 못 가진 사람은 월세와 생활비에 허덕이다가 이미 가격이 오른 뒤에야 시장에 들어온다. 이 과정이 10년, 20년 반복되면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90% 전체의 자산을 넘어서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통계 속 숫자다. 그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니 정치권은 빚을 내서 돈을 뿌린다. 현금 지원, 세금 감면, 각종 보조금이 그 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재원의 상당 부분은 미래 세대의 세금과 국채로 충당된다. 다시 말해 너희 세대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국가 부채를 떠안고 태어난 셈이다. 이 구조 위에서 2030세대의 삶이 펼쳐진다. 집값은 부모 세대가 젊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있다. 월급은 더디게 오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혼과 출산은 사치가 된다. 여기에 전세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이 당연한 것처럼 팔린다. 광고는 이렇게 속삭인다. 지금 쓰고 나중에 갚으세요. 여러분의 미래 소득이 담보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린다. 당신의 아직 벌지도 않은 노동을 지금 우리에게 넘기세요. 빚은 도구다. 기업도 빚을 쓴다. 나도 공장을 지을 때 은행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빚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붙어 있다. 공장, 설비, 브랜드, 기술처럼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에 빚을 얹었다. 반면 지금 너희 세대의 빚은 어떤가? 소비, 고평가된 부동산, 심지어 코인 투기에 붙어 있다. 미래의 월급, 아직 오지도 않은 보너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저당 잡히는 꼴이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인플레이션 시대 가장 위험한 행동은 벌어보지 않은 돈을 기준으로 빚을 지는 것이다. 월급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집값이 또 오를 것이라는 희망, 코인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소문 위에 빚을 쌓지 마라. 그것은 너의 노동을, 너의 시간을, 너의 선택권을 담보로 맡기는 계약이다. 세상은 젊을 때 좀 당겨 쓰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말하고 싶다. 젊을 때일수록 미래를 남에게 팔지 마라. 그것이 너희가 이미 불리한 게임판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나는 나이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인생의 계단은 한 번에 2계단, 3계단씩 오르려다가 무릎이 나가는 법이다. 각 나이에 맞는 속도와 원칙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조급함이 너희를 먼저 망가뜨린다. 먼저 20대다. 20대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20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20대는 돈 벌기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이 나이에 해야 할 일은 3가지다. 첫째, 월급이 얼마가 되었든 저축률을 습관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10만원, 20만원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순간 떼어놓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통장 쪼개기, 자동이체, 강제저축, 이것이 내 재정 인생의 골격이 된다. 둘째, 코인이나 단타로 한 방을 노리기보다 달러 ETF금 같은 기본 자산의 일정 비율로 나누어 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20대에 5%의 복리를 이해하고 몸으로 익힌 사람과 20대에 레버리지만 배운 사람은 40대에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셋째, 빚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소액 대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를 위해, 유흥을 위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활을 위해 빚을 지지 않는 것이 20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때 진 빚은 이자가 아니라 습관으로 남는다. 다음은 30대다. 30대는 소득이 본격적으로 늘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결정을 마주하는 시기다. 이때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붙는다. 나는 30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30대는 욕망을 숫자로 번역할 줄 알아야 하는 나이다. 첫째, 결혼, 주택, 자녀 계획까지 큰 인생 이벤트를 전부 숫자로 적어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언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속도로 모아야 하는지를 계산하지 않으면 모든 선택이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감정으로 지은 빚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온다. 둘째, 내 집 마련은 소유의 욕망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안전마진으로 판단해야 한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계가 흔들리는 구조라면 그 집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다. 주변이 다 산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가지 마라. 셋째, 30대에는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격성은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담는 방식이어야지 한 가지에 몰빵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식, 달러, 금, 채권, 현금 비중을 정하고 그 안에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40대다. 40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기다. 나는 40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40대는 지키는 힘을 키워야 하는 나이다. 첫째, 이 시기에는 반드시 자산과 부채의 전체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 집값, 대출, 연금, 보험,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까지 모두 표로 펼쳐놓고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어떤 그림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여기서 눈을 돌리면 50대에 충격이 온다. 둘째, 위험자산 비중을 서서히 줄이되 완전히 시장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대출을 줄이고 고정비를 줄이고 확실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한다. 셋째, 40대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생존율이 더 중요하다. 1년에 3% 더 버는 것보다 위기가 와도 0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 나이에 퇴직금을 레버리지 상품에 몰아넣는 사람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조급함에 졌다. 정리하자. 20대는 습관과 구조를 설계하는 나이, 빚과 한방 투자 금지. 30대는 욕망을 숫자로 관리하는 나이, 내 집 마련과 자녀 계획을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판단. 40대는 지키고 줄이는 나이,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하며 생존 구조를 만드는 시기.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할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20대처럼 40대를 살거나 40대처럼 20대를 살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돈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은 시간과 집중력이다. 사람들은 모두 돈테크를 말한다.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 언제 팔아야 하느냐, 금을 살까 달러를 살까. 그러나 진짜 부자는 돈테크보다 시테크, 즉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더 민감하다. 왜냐하면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수익률만이 아니라 수익이 붙어있는 기간, 즉 시간의 길이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숫자가 부족한 대신 시간을 쏟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뛰며 사람을 보고 기술을 배우고 시장을 읽었다. 그때 쌓아올린 경험과 관계, 통찰이 나중에 기업의 이익으로 복리처럼 붙었다. 지금 너희 세대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많은 정보, 많은 도구를 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간은 더 쪼개지고 집중력은 더 흩어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투자 이론을 알아도 실행할 기반이 없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진짜 너를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지금의 네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의 너다. 코인 시세창을 보는 시간, SNS에서 남의 소비와 성공을 구경하는 시간, 분노와 비교심을 키우는 뉴스 소비는 대부분 미래의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급함과 허무함만 남긴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외국어를 익히고 시장과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은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연봉, 기회, 협상력, 사업 감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시테크의 복리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은행 예금 이자는 초라하다. 그러나 실력의 이자율은 여전히 높다. 실력과 통찰이 쌓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돈을 벌어올 수 있다. 반대로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그만큼 넣을 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돈은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도구이고 시간은 그 자산을 지탱하는 토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테크를 해야 할까? 나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시세창보다 책과 리포트에 더 많은 시간을 써라. 매일 주가와 환율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 통장이 갑자기 불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공포와 욕심만 키운다. 반대로 거시 경제를 설명하는 좋은 책, 투자 대가들의 사고방식을 담은 글, 산업 리포트에 시간을 쓰면 시장을 이해하는 눈이 생긴다. 둘째, 투자 공부보다 직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기술, 시장에서 팔리는 실력, 자동화되기 어려운 능력에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이 와도 통화가 흔들려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수요가 있다.
이것이 최고의 인플레 해지다. 셋째, 하루 시간을 돈처럼 예산 짜듯 배분하라. 정보 소비 뉴스, 얼마까지 허용할지, 실력 쌓기 공부, 프로젝트, 최소 몇 시간을 확보할지, 건강관리와 휴식,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지, 이것을 숫자로 정해보라. 돈은 예산을 짜면서 시간은 흘려보내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결국 시테크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오늘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일이다. 나는 기업을 키우면서 숫자보다 먼저 흐름을 보려 했다. 거시경제를 모르면 좋은 회사도 나쁜 시기에 배를 잘못 띄울 수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거시를 모르면 뉴스 제목 하나에 겁을 먹고 유튜브 탐네일 하나에 전 재산의 방향을 바꿔버린다. 거시경제를 읽는다고 해서 어려운 이론서를 통째로 외우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3가지 질문만 꾸준히 던졌다. 첫째, 인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둘째, 돈은 어디서 풀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셋째, 정책과 전쟁, 기술 변화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소비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복지와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고성장을 전제로 하는 꿈같은 수익률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돈이 어디서 풀리는지를 보면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가 보인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금리를 낮추면 자산을 가진 자가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면 레버리지를 많이 쓴 자가 먼저 무너진다. 정책과 전쟁, 탈세계와 흐름을 보면 어떤 산업과 어떤 지역에 역풍이 불고 순풍이 부는지 감이 온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극적인 제목과 짧은 영상이 대신 설명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 곧 붕괴가 온다. 이 한 종목만 알면 끝같은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스스로의 프레임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오너로서 회의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생각 없이 보고서와 여론에 휘둘리는 임원이었다. 개인 투자자도 같다. 남의 결론을 그대로 삼키는 사람은 항상 남의 타이밍에 사고팔고 남의 책임을 자신의 손실로 떠안는다. 나는 거시경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런 순서를 추천하고 싶다. 첫째, 기초 개념을 다루는 책 한두 권을 반드시 읽어라. GDP, 인플레이션, 금리, 통화량, 인구 구조 같은 기본 용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뉴스의 절반은 다른 얼굴로 보인다. 둘째, 매일 쏟아지는 기사 대신 한 달 한 분기 단위의 흐름을 정리한 리포트를 찾아 읽어라. 하루의 숫자 변동은 소음이고 몇 달의 방향이 의미다. 셋째,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자. 이 정보가 내 포트폴리오와 내 직업, 내 인생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향이 없다면 그 뉴스는 그냥 구경거리일 뿐이다. 거시를 읽는 목적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확률이 불리한 구간에서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다. 뉴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를 걸러내고 활용하는 사람이 되라. 그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자산의 격차로 나타난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해 부자가 된 사람을 많이 보았다. 또 부자로 태어나 그대로 부자로 늙어가는 사람도 봤다. 그러나 두 부류를 갈라놓은 것은 출발선만이 아니었다. 생각하는 습관이 달랐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중독된 독은 비교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언론의 평균 자산 통계를 보며 이렇게 느낀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 나만 가난한 것 같다. 그 감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 비교 중 상당수는 허상이다. 평균 자산 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려보자. 그 평균 안에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섞여 있다. 현실에 가까운 숫자는 중위값, 딱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의 자산이다. 그 값은 1억 안팎, 가구당이 3억 수준이다. 너는 인스타의 최상위 1%와 전체 평균만 보며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는 생각보다 뒤처져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박탈감을 느낄수록 광고와 대출 상품, 투기 상품이 더 잘 팔리기 때문이다. 부자의 생각법은 여기서 갈린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속도와 결과를 본다. 부자는 자신의 방향과 시스템을 본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원칙을 지켰다. 남의 매출보다 우리 공장의 구조와 브랜드의 힘에 더 관심을 가져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남의 연봉보다 내 직업과 실력의 구조를 보라. 남의 집 평수보다
내각의 현금 흐름과 부채 구조를 보라. 남의 차, 남의 시계보다 내 자산의 분산과 복리 구조를 보라. 또 하나, 부자는 시간 단위를 다르게 본다. 가난한 사람은 이번 달, 이번 분기만 본다. 부자는 5년, 10년, 20년을 본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1년 수익률 30%를 한 번 내는 것보다 10년 동안 연호 7%를 꾸준히 내는 쪽이 훨씬 더 큰 부를 만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싣다가 둘 다 놓친다.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부자는 얼마 벌었느냐를 묻기 전에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벌고 있느냐를 먼저 본다. 비교의 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남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라. 방향과 구조가 바로 서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너희 편이 된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보았고 많은 위기를 지나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너희 세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싶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다. 원화 예금과 국내 자산만 믿고 전 재산을 거는 것.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낮고 통화가 약해지는 나라에서 한 통화 한 나라에 올인하는 것은 구조적인 하락을 정면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레버리지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 강한 인플레는 결국 높은 금리로 돌아온다. 변동금리 대출에 목까지 잠긴 사람에게 인플레는 안전망이 아니라 독이다. 벌어보지도 않은 미래 소득을 기준으로 빚을 지는 것. 월급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코인이 다시 날아오를 것이라는 소문 위에 지는 빚은 너의 시간과 선택권을 저당 잡힌다. 한 방을 노리고 코인 단타 레버리지에 인생의 에너지를 쏟는 것, 이익을 얻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인 시간과 집중력이 소모된다. 남의 평균과 인스타의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 비교는 전략을 낳지 못하고 조급함과 소비, 빚과 위험한 투기만 부른다. 이제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다. 통화와 자산을 나누어라. 달러, 금, 주식, 채권, 현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나누고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전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라.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먼저 떼고 자동으로 투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의지에 기대지 말고 구조에 기대라. 자동이체와 전기 투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이에 맞는 위험도와 전략을 가져라. 20대는 빚과 한 방을 피하고 습관과 기초자산을 쌓아라. 30대는 인생 이벤트를 숫자로 관리하라. 40대 이후에는 지키는 구조, 생존율을 우선하라. 돈테크보다 시테크를 앞에 두어라. 매일의 시세보다 5년 뒤의 실력을 키우는 공부와 경험의 시간을 써라.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실력과 평판이다.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 개인 전략을 올려라. 인구, 통화, 정책, 탈세계화의 방향을 읽고 그 안에서 어떤 산업과 자산이 유리한지 판단하라. 뉴스에 끌려다니지 말고 뉴스를 선택해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 세대는 분명 불리한 게임판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지운다면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은 비슷하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는 그 비슷한 길에서 너를 한 걸음이라도 떼어놓기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저성장, 인구 감소, 부동산 편중, 빚의 유혹, 비교의 독,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통화와 자산을 나누고 시간을 아끼고 구조를 설계하고 꾸준히 실력을 쌓는 사람은 끝내 자유에 가까워진다. 그 사람이 바로 나는 너희 중 누군가이기를 바란다.